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7번째 이야기로 대관원의 영어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가비는 자꾸 집 생각이 났는데 아무리 궁궐이 좋아도 어릴 때 자란 내 집만은 못해 추억이라도 간직하려고 탐춘을 시켜 그날 지은 시편들을 정리해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좋은 글들은 돌에 새겨놓게 해서 대관원의 풍치를 더 빛내도록 했는데 그 큰 집을 그냥 비워두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갈까 말까한 집을 비워둔다면 집이 상할 것은 뻔한 이치라서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비는 보옥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내로 태어나서 여자들 속에서만 자랐으니 독립 생활을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이런 뜻을 영국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가정과 왕씨 부인은 대부인 가모에게 이런 뜻을 전하고 대관원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을 청소시켰는데 신바람이 난 보옥이 어떤 집에 살 것인가를 할머니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인이 와서 대감님이 보옥에게 들라고 한다는 말을 전하자 보옥은 가슴이 쿵 내려앉아 유모와 함께 천근만근 무거운 발로 아버지한테 가게 됩니다. 방 안에는 영춘, 탐춘, 석춘, 가완이 한 줄로 앉아있고 상좌인 토마루에는 양친이 앉아있었다. 보옥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하니 훤히 빛나는 것 같았다. 가정은 이 귀공자가 과연 자기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흐뭇했다. 이제 귀밑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왕씨 부인도 이게 내 배를 아프게 해나온 아이인가 싶도록 자랑스럽다. 궁중에서 내려온 분부는 너를 대관원에 머무르도록 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딴 생각 말고 대관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해라.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보옥은 여전히 그대로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왕씨 부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에 앉기를 권하며 물었다. 요전에 준 약은 다 먹었느냐? 예, 다 먹고 한 개 남았습니다. 그럼 내일 또 줄 테니까 자기 전에 수빈에게 꼭 먹여달라고 일러라. 수빈이 누군데? 무슨 그런 괴상망측한 이름이 다 있느냐? 가정의 아들을 돌아보며 다그쳤다. 그 이름도 필시 내가 엉터리로 지어준 이름이지? 보옥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그 하녀의 성이 꽃화자이기에 옛날 시에 하기습인지 주준환이라는 구절이 있기에 거기서 따왔습니다. 가정의 아들을 나무라기 전에 왕씨 부인이 먼저 선수를 쳤다. 너는 가는 길로 그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영감님도 그런 사소한 일로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가정이 좀 누그러졌지만 아들에게 할 말을 못할 사람은 아니었다.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저놈이 그런 연애시 같은 것만 좋아하니 탈이란 말이오. 에이, 망측해. 어서 가라 이놈아. 할머니께서 저녁상 봐놓고 기다리실 테니 어서 가보라고 왕씨 부인이 점잖은 말로 보옥을 내보냈다. 보옥은 풀이 죽어 방을 나왔는데 대부인 방으로 들어가니 마침 대옥이도 와 있었는데 대옥이 소상관에 살고 싶다고 하자 보옥은 소상관과 가까운 이웅원에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이 보낸 하녀가 오는 스무 이튿날이 길일이니 그날 이사를 하라는 전가를 보내와 여러 날 동안 청소를 하며 살 집을 정하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국부의 소녀들이 대관원으로 거처를 옮겨가자 그곳은 일시에 꽃들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는데 청일점인 보옥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들 중에 단 하나의 귀공자였습니다. 이들은 글읽기, 글씨쓰기, 글짓기, 그림 그리기, 검은고 뜯기, 수놓기는 물론 화투, 장기, 바둑 등도 곁에 두고 세상의 온갖 풍류를 다 익히고 즐기며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에 능한 보옥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시로 써냈는데 이런 시들을 보고 당시 시를 쓴다는 풍류 남아들이 글본으로 삼고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유명세를 타자 보옥은 글 공부는 뒷전이었다. 남들이 좋아하는 유행시를 짓는데 몰두했다. 그것도 잠시 보옥은 이 금남의 집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답답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다. 이를 본 종복 명년이 주인을 위해 소설책을 구해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명년이 가져다 준 고금의 소설은 조비연 칙천무후, 양귀비와 같은 미인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었다. 미인 외전 같은 것을 본 보옥은 세상에 이런 책들이 있었다는데 놀라 나자빠질 지경이었다. 책이라고는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서 외에는 모르던 그로서는 당연히 놀랄 일이었다. 도련님, 그 책들을 원내로 들여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디로 귀양 갈지 모르니까 밖에서만 읽도록 해요. 알았어. 걱정 말래도. 그러나 보옥은 금시 약속을 잊어버렸다. 다음 장을 읽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 어느 봄날에 보옥이 신방갑 다리 위에서 몰래 품속에 넣고 온 회진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대옥의 목소리가 들렸고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는지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보옥은 얼버무리면서 책을 숨겼지만 소용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대옥에게 책을 내밀었는데 책을 받아든 대옥이 첫 장을 들추다가 금방 빠져들어 대여섯 장이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때? 좋아.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 나는 근심도 병도 많은 아픈 몸이지만 당신의 그 지극히 아리따운 모습을 보기만 하면 하는 그 대목이 정말 감동시키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대옥의 귓불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디서 이런 저속한 책을 보고 나를 놀리는 거예요? 외삼촌 외숙모한테 일러 혼을 내게 해줄 테니 어디 두고 봐요. 보옥이 당황하여 대옥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이를 놀리려 했다고? 아냐. 내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저 물에 빠져 죽어 거북이가 될게. 이 말을 들은 대옥이 쿡쿡 웃으며 타일렀다. 내가 조금만 나무라면 우는 상을 하고 조금만 추워주면 금방 하늘을 날기라도 할 것처럼 무줄대고 이삭 안 난 싹이라더니 은빛나는 양초 갑옷 같아요. 이때 스빈이 와서 보옥이 큰아버지 가사가 아파서 옷을 갈아입고 큰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스빈을 따라가는 보옥의 뒷모습을 혼자 남은 대옥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양원 뒷길을 걷고 있으려니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노래 한 가닥이 귀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어여쁜 연분홍 꽃들이 허물어진 담 밑에 피어 웃다니. 그래도 그냥 지나치려는데 다음 구절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좋은 시절 좋은 풍광은 어느 하늘 미친 곳. 마음 편한 즐거운 꿈은 어느 집의 창인고. 대옥은 연극에도 이런 훌륭한 시가 있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다음 노래를 계속 들었다. 아, 꽃같이 아름다운 그 모습도 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못 이겨서. 여기까지 듣던 대옥은 아까 보옥이 보던 서상기 속의 한 구절이 떠올라 대구를 지어 연결해보았다. 꽃이 짐에 물도 붉게 물드나니 끊임없는 수심이 만가지로다. 그러면서 대옥은 남의 글로는 흡족하지 못해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이 노랫말의 완결편을 만들어 보았다. 아침에 일 나갈 준비하고 저녁엔 바느질로 결을 없지만 달을 보고 밤바람을 쐬고 나면 따라서 수심도 많아지네. 대옥은 어지러운 마음을 스스로 다잡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궁궐 같은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외갓집으로 오래 있을 곳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봄날 같은 기억들은 한갓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 대옥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가환이 글방에서 돌아오자 왕씨 부인이 금강경을 필사하라고 일렀는데 큰어머니 격인 왕씨 부인이 손수 글씨를 쓰라고 하자 기고만장하여 먹을 갈아라 종이를 펴라 하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하녀가 없었고 채아만이 그를 좋아해 종이를 내려주고는 먹을 갈기 위해 들고 앉았는데 희봉과 함께 들어온 보옥이 왕씨 부인의 무릎에 앉아 응석을 부렸습니다. 왕씨 부인은 보옥의 응석을 받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보옥을 자리에 눕게 하고는 채아를 불러 등허리를 좀 두들겨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먹을 갈던 채아가 어찌해야 하나 하고 가환의 눈치를 살폈는데 보옥이 채아의 손목을 잡아 끌며 등을 두드리라고 침상으로 데려갔고 억지로 따라가는 채아를 본 가환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러움에 몸을 떨었는데 마침 침상머리에 촛대가 하나 있어 먹을 갈다 실수한 것처럼 보옥의 얼굴에 그 촛대를 엎어뜨렸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촛농을 뒤집어 쓴 보옥이 나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가환은 내쫓겨났고 그 어미인 조이랑이 불려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러니 첩의 소생이란 말을 듣지. 희봉이 한마디 내뱉으면 아니 이런 망나니를 내지르고도 무슨 말만 하며 투기를 하고 그래? 하며 왕씨 부인이 한마디 하면서 거들었다. 이런 욕설이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다. 조이랑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잊고 그 욕을 다 들어야 했다. 보옥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건드리면 곧 터질 듯이 물집이 잡혔다. 다행스럽게도 눈을 감아서 그랬던지 눈알은 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쓰리고 아픈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보옥은 할머니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대옥에게도 이 흉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의 둘째 부인 조이랑과 셋째 부인 주이랑이 병문안을 왔는데 조이랑은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고 보옥의 이마를 짚어보기도 하다 몰래 이불 밑에 부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대옥이와 둘만 남게 되자 보옥이 싱글벙글 웃음을 흘렸는데 보옥은 대옥을 침상에 걸터앉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대옥은 잡힌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보옥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 섞인 고함을 질렀고 대옥은 엄살을 떠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놀라 어쩔 줄 몰랐는데 노파와 하녀들이 황급히 달려들었고 왕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망이까지 들고 설쳤습니다. 진정을 시켜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이제 칼까지 휘둘러 아무도 옆에 가려하지 않았는데 가정은 물론 큰 아버지 가사를 비롯해 집안 대소가 사람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난리가 하나 더 났다. 희봉이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소동을 벌인 것이다. 희봉이 긴 장검을 빼어들고 달기며 오리개 든 가축을 닥치는 대로 베려는 기세였다. 온 집안의 기물을 꿰부수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용감한 주서의 마누라가 달려들어 껴안고 기운 센 노파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칼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누구의 목이 날아갔을지 모를 일이었다. 이 광경을 멀찍이 지켜보며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이랑으로 그녀는 저것들이 없어져야 내 세상이 되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 사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설반으로 동생 보차를 누가 건드리지나 않을까? 비싼 돈 주고 산 향릉을 다른 사내가 눈독이나 들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신의 집안 사람들은 여자 홀리는 데는 도가 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자신은 대옥의 아리따운 자태를 보고 홀랑 미쳐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옥과 희봉의 발작으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자 무당을 불러오고 도사를 불러오는 등 온 집안이 시끄러웠고 백방으로 수소문에 불러들인 의원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렇게 날뛰던 환자들도 지쳤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축 늘어져 누워 있었고 환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대관원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대부인과 왕씨 부인 등이 보옥의 침상 머리맡에 앉아 울고 있는데 보옥이 눈을 번쩍 뜨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로 나는 이 집을 떠납니다. 어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해줘요.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히는 소리라서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이랑이 한마디 했다. 차라리 수의를 입히고 마지막 불공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고통 속에 두면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해 성불을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망측한 계집을 보았나? 누굴 빨리 죽으라고 축수하는 게야? 왕씨 부인이 첩의 얼굴에 대고 침을 내뱉었다. 흉측한 내년이 밤마다 서방님을 고드겨서 보옥을 꾸중 듣게 하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성불을 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발칙한 소리를 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가정은 가슴이 뜨끔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동안 보옥에게 너무 엄하기만 대했다는 자책과 후회가 드는 것이었다. 가정은 첩의 옆구리를 찔러 눈짓을 한 다음 얼른 그 자리를 물러나게 했다. 이때 하인 하나가 들어와 가정에게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관목을 가져왔습니다요. 이 말을 들은 왕씨 부인이 펄펄 뛰며 패악을 부렸다. 어느 놈이 벌써 관을? 그 놈을 죽여 그 관에 쳐넣어라.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도사와 중이 와서 뵙자고 청한다고 하는데 가정은 화를 내며 내보내라고 호통을 쳤지만 왕씨 부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두 사람의 형색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는데 중인지 도사인지 한 사람은 절름발이에다 영락없는 거짓골이었고 또 한 사람은 푸수수한 머리에 온통 부스럼 투성이었습니다. 도사님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정으로서는 말도 붙이기 싫었지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니 응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 물었다. 도사가 말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보다 댁에 중환자가 있다기에 고쳐드리러 왔으니 인사는 나중에 합시다. 이번엔 또 중이 말했다. 댁에는 세상에 없는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물이라니요? 우리 집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요? 가정이 잘라 말하자 중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거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니 어서 내놓아 보세요. 잠시 생각이 잠긴 가정에게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있었다.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날 때 입에 옥을 물고 나오긴 했지만 그게 보물인지 모르겠소. 그러면 그걸 한번 가져와 보라고 도사가 말했다. 가정이 보옥의 목에 걸려있는 옥구슬을 떼어다가 건네주자 자세히 살펴보던 도사가 말했다. 그렇게 영험이 없는 것은 색정과 탐욕에 몸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면 다시 그 영험이 살아날 것입니다. 구슬을 내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정령하늘 나라 청경봉화래에서 만난 그 옥이로구나.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혼자 중얼중얼 연불 외듯 시를 읊듯했다. 그때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던 돌이 공연히 단련을 받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끄러운 시비를 맛본다고 한 다음 분내와 연지 냄새로 보배의 빛이 더러워졌다. 장탄식을 한 다음 덧붙이기를 꿈같이 취한 꿈은 마침내 깰 날 있고 꿈이 깨 죄업을 갚고 나면 흩어질 날도 있다. 라는 소리를 했다. 중이 통령보옥을 돌려주며 이것을 대들보에 달아놓고 환자를 한 방에 넣은 다음 일체 다른 여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33일 동안을 지내면 병이 씻은 듯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중과 도사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이로부터 33일이 지나자 보옥의 병은 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홍루몽 완전 정복 8번째 이야기, 꽃 같은 선남 선녀들로 이어집니다.